위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선생님들은 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2005년부터 이제 이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름만 바뀌었지 크게 내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없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한국사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남명선생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게 없고 이렇게 적공한 바가 많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기회로 해가지고 진주 걸음은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인데, 오늘 뭐 강의가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혼이 빠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옛날 사람들 지금 의학적인 방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 주제학자들은 잠을 어떻게 받느냐면, 이 하늘로 올라간 혼과 땅에 있는 이 백이 만나서 잠이 되는데, 꿈은 뭐냐 하면은 혼과 백이 만나서 교접을 해가 잠을 딱 이루는데, 그때 그 마음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마음이 그 사이에 딱 개입을 해가지고 작동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꿈은 이제 자기 생활 속에서 일상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꿈으로 투영이 되는데, 자기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겪지도 않고 생활 속에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꿈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혼이 나간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하면서 그 꿈, 잠,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는 남명연원가를 이야기했는데, 워낙 연원가가 많고 또 이 부분은 저 아니고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를 나누고, 일부를 남명선생이 가지고 있는, 남명선생이 굉장히 그 독설가랍니다. 그 남의 어떤 패부를 지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아주 그 전문분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 남명선생 이후에 약 100년 후에 등장하는 그 겸재 하홍도 선생, 지금 그분들 겸재 선생은 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하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전부 다 진주입니다. 진주 서면에 있었던 분들인데, 그 겸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어. 그 독설 속에 들어있는 함의,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초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어느 학교에, 어느 고을에 누가 유명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살갑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리는 후배 내지는 부하 직원은 매일 보면서도 유능한데도 그 사람이 유능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귀로 들은 간접 정보는 구슬처럼 귀하게 여기고, 현재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은 아주 천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데리고 있는 과장이 신임이 되면 부장을 시키면 되는데, 꼭 부장은 딴 데서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뽑으려 하죠. 막상 뽑아보면 데리고 있던 과장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귀로 들은 정보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현재 체감하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그 천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 사람들도 그것이 고충이었고 지금 우리들도 사실은 그 고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남명선생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분들. 우리가
들은 이야기보다는 내가 직접 목격한 그 정보를 중히 여기고자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 열매 실자를 할 때 실이라고 하는, 그 실용이 됐든 실어가 됐든 실학이 됐든 어떤 그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숭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남명학을 이야기할 때 아주 예담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그 격언적인 의미로서 귀이와 천목이라고 하는 저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귀, 천목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자리가 나면 개방령이라서 외부에서 막 뽑고자 합니다. 외부에서 누구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되게 훌륭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늘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착각 속에 빠지는데, 과거의 남명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는 그러한 그 시대적 현혹 속에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되고 내실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을, 과거에는 그 각 인간마다 그 형용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문구들이 있죠. 이제 우리 가장 먼저 마지막에 보면 남명선생 같은 경우는 이거구나. 남명선생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형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천길이나 되는 이 벼랑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아주 이 천길 벼랑의 어떤 기상을 가진 그런 인물로 이야기하는데, 이 주돈이 같은 사람들은 풍월무변이다, 광풍제월 이렇게 이야기. 광풍제월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늘이 깨끗해졌을 때 그 다음날 떠오르는 달. 세상에 그보다 더 맑고 깨끗한 달이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형용을 하는데, 주돈이 같은 경우는 광풍제월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풍월무변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중국의 정자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 상스러운 해와 달과 같은 그런 구름과 같은 그런 인물들, 또 화풍 가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명선생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항상 천인백립의 기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다른 이유들과 함께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그 인물적 형용이 있구나 하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체감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많은 그 모르는 책이 없죠, 이게. 책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책 이름을 다 아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모든 선비들은 다 공부를 했던 필독서가 되는데, 이 대학을 정의할 때 여러 방법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대학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일반 선비가 현인이 되고자 하는 책이 대학이라. 근데 이 중용은 그 현인이 된 선비가 이제는 성인이 되고 싶은 책이 바로 중용이 되는 거고, 그 성인이 된 그 선비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하늘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보는 책이 주역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같은 사서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제, 단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교양으로서 한번 바라볼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소학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아주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범죄를 규정한 것인데, 이 소학이 여자를 가둔 책이, 이 소학의 특히 이 부분, 여자는 두 남자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실제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개가를 못. 그러니까 소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소인지학이니까 작은 책, 별거 아닌 등급이 낮은 책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알면 좋고 모르면 그뿐이라는 그런 책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이념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책이 소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봤을 때 조선시대 여성들에게서 가장 적이 되는 책이 소학입니다.
그리고 그 소학이라는 책을 사림들이 숭상을 했고, 그 사림들 중에도 한원당 김갱필과 같은 사람은 평생에 소학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소학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어떤 그 시집 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안동건 시 족보 중에 성화부라고 조선 초기 족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딸이 있는데 밑에 첫 번째 사위는 홍길동이고 두 번째 사위는 이길수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조선 후기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조선 초기에는 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 두 번째는 박 씨한테 가서 그 사항을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조선 초기까지는 여자의 계가가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금지하거나 악행으로 규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조선 초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들이 그러한 것인데 바로 저 수학적인 이념들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조선 후기 사회가 되면 이제 여자는 한 번 시집 가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마쳐야 된다라는 쪽으로 세상이 규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300년, 그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한 300년의 시대가 300년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전통이 있고 그 앞에 전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300년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전통의 대명사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역사 교육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는 이 임팩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선 왕조 중에도 후기적인 임팩트, 주자학적인 이념화가 되어 있는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통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상속 문서 같은 걸 보면 여성들도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친정 엄마한테 딸의 자격으로 몫을 받죠. 경분. 아버지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형제가 5명이면 2천만 원씩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명쾌합니다. 명명쾌쾌한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1억이 있으면 5천만 원을 떼서 제사 몫으로 뗍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각 1,000만 원씩 줘요. 자, 형제들은 이때나 저때나 골고루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5천만 원을 떼놓은 이것은 제일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큰아들은 6천만 원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1,000만 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큰아들들은 동생 내지는 지손에 대한 포괄적 부양의식을 가지고 있죠. 왜? 내가 어쨌든 맏아들의 자격으로서 그것이 제사 몫이든 뭐든 말든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양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지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 집에 가서 밥 얻어 먹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큰 집 사람이 작은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조금 부끄러운데 작은 집 사람이 큰 집에 가서 밥을 좀 얻어 먹는 건 하나도 부끄럽지.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저긴 더 받은 거, 우린 적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누적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 근대 사회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논 한마디기 받지 않은 마자들이 자기는 학교도 안 가고 자기는 공장 가서 그 동생들 학교를 시키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적 의식의 피해자들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는데 이 전통이
이 전통이 그것이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통이 잘못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는 마자들이 온갖 희생을 다한다는 것이죠. 아주 처절한 희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최근 한 30년, 한 50년 전까지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조선시대,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시대적인 전통에 영문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에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도 뭘 알기는 알고 이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친정으로부터 딸이 재산을 받으면 그 딸은 재산을 받아서 신앙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 자기 통장을 개설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줘야 될 일이 생겼다.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 2,500만 원씩, 2,500만 원씩 각기 자기 통장에서 투자해서 차를 사주고 그 차를 사주는 양도 문서에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인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인을 해서 공동 명기로 넘겨주는 것이 그게 조선시대적인 삶입니다. 조선 적어도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이 그랬는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종법이라고 하는 남자 중심의 세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장자 중심으로 가고 딸의 역할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은 한 끗 차이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맏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둘째, 셋째 이거 다 같은 겁니다. 맞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계로 세상이 편제가 돼 있고 그 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이념적인 이유가 바로 주자학적인 요소가 되고 아마 그 경건주의 내지는 조금 그 남자 중심의 그떤 위상 확립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남명 선생의 역할도 남명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유도 그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뭐 이야기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실제 이 진주 지역의 문서 같은 걸 쭉 이렇게 과거의 상속 문서 같은 걸 쭉 살펴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양반이 소시를 드리게 되면 이 소시를 평민으로 전환시켜 주기도 해요. 원래 이제 종이었었어요. 근데 이 소시는 자식이 없으면 이 재산을 어디 줄 데가 없어요. 재산을 줄 데가 없으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느냐? 자신의 신당이 되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게 돼 있다. 이런 문서들이 저 단목에 가면 굉장히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 단군 이래로 계속 추락적으로 이렇게 왔던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까지는 균분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비교 생물학적인 수평성은 불가능한 거지만은 상속에 있어서의 이 균등성이 유지가 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세상이 재편이 되면서 이제 여권의 추락이 급속화되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다시 살아났죠. 다 살아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속법이 아마 거의 조선 초기적인 모습으로 저는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순환하는 구조 속에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명 선생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너무너무 멋있어.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뛰어나. 근데 가까이 하기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남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미수호목이라는 분이 서울 사람이고 이 남쪽에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고도 있고
동생은 아마 이 남쪽에 또 장가도 오고 해서 이 남도 지역하고 유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허미수는 그 당시 조선 후기 남인 사회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상을 점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그 남명 선생의 신도 별명까지 전. 이제 소위 미수기원에 보면 덕산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남명 취향 사업에도 깊이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지. 남명 선생이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하고 친구하라 그러면 no. 이게 남명 선생이 가지고 있는 포스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 속에도 그 사람하고 밥 먹자 그러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인 건 알아. 그러나 그 사람하고 친구는 안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남명 선생이 가지고 있는 묘한 캐릭터라. 묘한 캐릭터. 감히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친구하기 어려운 느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호가 안 맞아서 친구하기 어려운 친구도 있겠지만은, 어떤 남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미수허목이라고 하는 엘리트가 남명의 추모 사업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그 사람조차도 친구하라 그러면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남명의 모습. 이 느낌을 딱 착상을 하시게 되면 남명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느낌이 탁 오실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을 포착을 하면서 우리가 남명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하고자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여헌 장영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상도 인동 사람이에요. 지금의 구미. 아주 장여헌이라고 해서 아주 그 조선시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인물이 좋죠. 인물이 굉장히 복스럽고 피부도 희고 아주 그 살림처사로서 아주 그 학문적인 명성이 굉장히 높았던 인물인데, 이분은 그 유림의 말이 있습니다. 장여헌의 덕망과 율곡 이의 재주가 마치 영희철이 크로스 하듯이 합성이 된다면 공자하고도 한번 겨루어 볼 만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덕망이라고 하는 학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후한 그 권위를 가졌던 분이 바로 저분인데, 저분이 한 말이 있죠. 남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양반 사람들이 남명 선생 벼슬 안 하고 소야에 사니까 기절이 높고 풍도가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고상한 기풍이 있는 사람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제자와의 대화에서 할 말이죠. 말과 주장이 보통 사람들의 의표를 완전히 뛰어넘는다. 그 식견, 작품, 학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즉 남명을 기상이 충천하고 이 정신사적 에너지만 넘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풍조가 일반적이었음에 반해 이 장여헌이라는 사람은 정말 조아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적실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장여헌입니다. 장여헌은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니 내가 들으니까 조남명은 옆구리에다 칼을 차고 방울을 찼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를 후양하고 자기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젊을 때 자기는 이런 생각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후양하면 되지 왜 칼이 필요하고 왜 방울이 필요하냐. 굳이 그럴 기물이 외물에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여헌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조남명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역시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남명 스타일을 닮아가요. 그래서 실제 장여헌도 나중에 작은 칼을 남명 선생이 가졌던
경의금에 준하는 작은 칼을 마련을 하죠. 마련하면서 그 칼에 대한 연유를 쓰면서 사실 내가 어릴 때는 남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명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도 이렇게 폐금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남명학을 이야기할 때 남명학의 범주를 이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야 되는데 이때까지 장려는 남명학적인 스펙트럼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남명학적 스펙트럼 속에 집어넣어서 연구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 한말에 대한민국 초기에 장택상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장택상 이런 분들이 다 장여흔의 후손들. 지금도 구미 쪽에 가면 그 인동장씨들이 상당히 집안이 넓고 또 뛰어난 인재들도 많고 벌쪽이 되어 있는 아주 그 뛰어난 집안의 인물인 동시에 중시조가 되는 인물. 남명 선생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정자와 주자 이후에 무슨 다시 말하면 유학적 이론에는 저 중국의 정자, 주자 때 다 이론을 세워놨고 우리는 그 이론의 바탕에서 착실히 삶에 적용을 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별도의 저술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명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남명 선생은 성리학을 모르는 사람처럼 착각을 한다. 성리학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오로지 남명 선생은 실천만 하는 사람. 그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참 모호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인간 중에 실천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천하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남명학을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남명은 이 성리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명 스스로 이야기하죠. 입으로 성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나도 한 칼을 가지고 있다. 나도 한 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굳이 그러한 담론 속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봤을 때 남명 선생이 봤을 때 본인보다 훨씬 하수들이 남명 선생이 봤을 때는 하수가 어디 하수? 저 경상북도에 있는 하수. 뭐 순수학자인 양 하면서 성리를 담론하는 이 꼴불견에 대해서 남명은 굉장히 비판적이면서도 조소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봤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한 구절이 이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 남명의 학문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론적으로 마치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오해, 그런 오해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해명 아닌 해명적 문구라고 볼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덕계 오건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명 선생이 한 바가 있습니다. 남명 참 스스로 한 말이죠. 나는 뭐 인간과 세상을 경시하는 그런 의식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큽니다. 요거를 나중에 남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물경세라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오만하고 경세, 세상을 가볍게 보는 거, 깔아보는 거죠. 오물경세라고 그 남명을 비판할 때 외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이 오물경, 사람이 너무 뻣뻣하다. 인간을 존중하지도 않고 세상을 가볍게 보는 이 자기만 잘났다는 이게 뭐냐? 이게 오물경세. 그 다음에 노장위수, 노장에 물든 측면이 있다. 조선사회의 주류 사조는 주자학인데 이단으로 이야기되는 노장에 물든 혐의가 있다. 이게 노장위수예요. 그 다음 난요 중도라고 해가지고
이 중에 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인격적인 학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남명 선생은 뭐 뒤에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앞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야기했죠. 사람에게만 오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오만함이 있어서 뭐 하여튼 부귀와 재리를 보면 지푸라기처럼 뭐 여겼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남명 선생은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았죠. 옷도 잘 입고 다녔죠. 전하는 말에 남명이 아주 젊을 때, 이건 야담에 나오는 이야기, 젊을 때 옷을 좀 덜 갖추어 입고 다니다가 욕을 받다. 쉽게 말하면 무시를 당했다. 그리고부터 이게 사람이 의관이 화려하고 의관이 갖추어져야 이게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을 남명이 깨닫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들도 앞으로 옷을 잘 입고 다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삼동의 배움이 있고 암열의 눈빛 맞아, 이 남명 선생의 그 느낌이 그런 데서 오는데, 그런 야사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남명 선생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 본인 이미 어릴 때 서울 생활했죠. 퇴계 선생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퇴계 선생은 안동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을 간 사람이고, 남명 선생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경상대학을 가버린 거예요. 딱 그겁니다. 남명 어릴 때 서울에서 도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귄 친구들이 뭐 이준경이다 뭐니 해가 전부 당대 최고의 경화의 벌쪽들이 남명 선생의 친구들이에요. 실제 남명 선생은 아버지의 집이 서울에 있었고, 나중에 그 본인이 물려받았고, 나중에 본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한테 그 집을 물려주죠. 그 남명 젊을 때까지도 서울의 집을 유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해 문화에 굉장히 적응이 있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입성이라든지 먹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서울적 기준에 맞춰져 있었죠. 그게 남명 선생의 바라보는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암열의 눈별 빠지는 작품이 있다고 해서 남명을 가난뱅이로 만들어야만이, 남명을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로 만들어야만이 남명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화려한 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개혁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뭐 떨어진 양말을 신어야만이 개혁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 그 럭셔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의 그 표방의 의미지. 제가 실제 남명 선생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남명은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는 않다. 왜? 일단 처가가 부자입니다. 김의 그 조씨 부인, 김의 아주 거부의 후손이죠. 아마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상속 문서가 안 남아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아니 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장가를 가서 김해 가서 그냥 잠시 살다 오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김해에 사는 거는 그 김해의 처가적 기반이 남명 선생을 인력이 돼서 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버지한테 얻을 거는 없는데 처가에 얻을 것이 많으면 처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남명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빈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조금 더 아까 과장까지라도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럭셔리한 삶을 추구한 측면이 있었다. 어쨌든 본인은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지만 점차
학문적인 노정을 걸으면서 가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화두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요 며칠 전에 학생들하고 답사를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신산서원이라고 되는 여기 원래 산해정이라는 남명수정의 강학처가 있어요. 요 김에 신어산이라고 하는 요 강학처가 여기 있었는데 그 강학처 위에다가 신산서원이라는 걸 건립을 함으로써 산해정은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 반해 퇴계 이황은 도산서 땅이 있고 이 예에 기준하면 도산서당 위에다가 도산서원을 지어야 되는데 묘하게 도산서당은 그대로 잘 살려놓고 그 옆에 도산서원을 건립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퇴계는 완벽한 유적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고 요 남명 선생의 경우는 요 터가 곧 산해정 터였고 전신이 산해정이고 후신이 신산서원이 되는데 아주 여기 아담하게 잘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남명 선생의 3대 서원이 삼산서원이래요. 요 신산의 산자가 돼가지고 진주 그 덕천서원이 원래 덕천서원에 지을 때 이름이 덕산서원이에요. 덕산에 그 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삼가에 가면 용암서원이라고 있는데 이 용암서원의 전 단계 이름이 회산서원이에요. 그래서 신산, 덕산, 회산 요 세 개를 합쳐서 삼산서원이라 그러고 요게 남명학의 아주 핵심 코어가 됩니다. 코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공간이 바로 산해정 신산서원이 되고 여기가 바로 차가꽃이 되는 것이죠. 차가꽃. 아마 여기는 남명에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준 공간. 나중에 이제 60쯤 돼서 진주 덕산으로 와서 이 산천제를 짓고 사셨는데 이 집안에 단청이 돼 있잖아요. 그림 막 그려져 있고. 요 시기까지는 화려한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동에 가면 임청각이라고 있습니다. 안동에 가면 임청각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집이 있는데 얼핏 보면 그 집 군자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림 단청이 되어 있는 줄 몰라요. 자세히 보면 단청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집을 남명 선생님. 이 띠집에 초가집에 사는 게 아니고 아주 단청과 화려한 그림을 가진 그런 집에 남명 선생이 사셨기 때문에 그 남명의 스타일을 자꾸 그 가난한 사람으로 자꾸 전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비의도적 왜곡이에요. 그냥 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그래서 요 60쯤 해서 이제 덕산으로 와서 여기서 한 10년 강학을 하다가 많은 제자들을 약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남명이 학문적으로 숙성을 했을 때 숙성기에 제자들을 양성을 했기 때문에 남명수생 연원록 이름이 산해사후 연원록이라 그러기도 하고 덕천사후 연원록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해와 아까 산해정의 산해와 이 덕천의 이름을 함께 병칭할 정도로 이 공간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된다는 말씀을.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해서 이 남명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정말 그 부동의 어떤 기상이죠. 부동의 기상 이런 식구절 저런 구절들은 우리가 읽으면 그런갑다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 식견 속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구절들 이 어떤 파천의 어떤 그런 기상을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 지금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덕산에 가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경과 의, 남명학을 이야기할 때 핵심, 남명학을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요 경과 의죠. 요 경과 의를 남명은 우리 집에 해와 달과 같다 그랬어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집안에 있어서, 우리 학파에 있어서 해와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과 의다라고 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 스스로를 어떻게 당근질하느냐에 대한 준칙이 경이에요.
의는 뭐냐?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내가 남과의 관계를 어떤 기준 속에서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준칙이 의가 됩니다. 경은 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는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이 작아진 것이 의가 됩니다. 경과 의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유학자들 중에 모든 유학자들 중에 경을 강조하지 않는 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유학자가 아닌 거죠. 그러나 남명은 특히 더 강조를 했다. 그 경과 의의 어떤 그 상보적인 관계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칼에다가 아까 제가 작은 폐금을 찾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문구를 새겼죠. 이제 이런 문구를 새겨서 자신을 단련을 했는데 그래 장년이 어렸을 때의 장현광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외물에 기대어서 나의 수련을 하느냐. 내 자체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안 돼서 나중에 칼을 지녔다는 것이죠. 요게 칼입니다. 이게 경이금이에요. 경이금. 요게 성성자라고 하는 방어. 이거 사람이라는 게 나태해지다가 낮잠을 자다가 깜빡하고 졸 수 있죠. 그러면 방울 소리가 따랑따랑 나는 거죠.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자신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각성을 시키는 건데 이 칼, 특히 이 칼은 한동안 이게 남명 집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외부 공개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1600년대 중반에 조근이라는 사람이 덕천서원을 유람을 하고 남명 고가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조안이라는 남명 후손이 종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안이라는 사람한테 가니까 조안이 비로소 이 경희금을 꺼내가지고 조건이라는 사람한테 열람을 시켜줬다. 그때 그 말로는 선생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여기 선생은 남명입니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남에게 공개한 바도 없거니와 더욱이 칼집에서 칼 한 번 뽑은 적도 없는 건데 당신한테 특별히 이거를 구경을 시켜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한테 그걸 보여주더라라고 이 사람이 그 덕산 유람을 남긴 유람기에 그렇게 써놨어. 조근 우리근자 하만조시에 그 나라조시에 우리근자 조근이라는 사람. 이 조근이라는 사람이 원래 기호학계통의 선비였는데 이 남쪽과도 연고가 깊어서 유람을 많이 하고 덕천과 산천제는 물론이고 남명선생 그 마을까지도 유람을 하고 기록을 남긴 사람. 조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근이라는 사람이 우암 송시열의 제자입니다. 우암 송시열의 제자인데 나중에 우암 송시열이 남명조식 선생의 신도비명을 짓지 않습니까? 우암 송시열의 제자인데 이 양반이 우암 송시열을 모시고 성주에 있는 회연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연서원에는 남명선생이 가장 아꼈던 두 제자 한강 정구와 동강 김우홍이 제향되어 있는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송시열을 모시고 회연서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시몬록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때 송시열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서인이고 여긴 남인 터전인데 내가 남인 선생 밑에 와가지고 시몬록에 이름을 쓰게 되면 혹시 우리 서인 쪽에서 뭐라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때 조건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시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송시열의 우려대로 나중에 그 이름을 쓰고 시를 쓴 거에 대해서 기호학파에서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이 많았는데 그때 조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 책임진다라고 해놓고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발뺌을 하더라라고 송시열이 그 송자대전에다가 써놨어요. 그 조건이라는 사람이 이 칼을 열람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에
유람기를 썼는데 그때 이 양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인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정인홍을 아주 나쁜 역적 이렇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정인홍들은 그 남양의 그 수문으로서 자기 시대 정신에 그 굉장히 충실했고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정변의 그 희생물이죠. 정변의 희생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이 정무를 살필 때는 아무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도 6시가 돼가지고 퇴근하고 로열 패밀리로 갔을 때는 엄마도 있고 할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존은 정전에 임했을 때는 지존이 가장 높은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암 정인홍과 같은 사람은 그러한 존재로서 임금의 본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아무리 임금이라도 어머니, 할머니한테 효도를 다하는 마치 어머니, 할머니 밑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암이 강조했던 것은 공적인 의식이에요. 서인들이 강조했던 건 굉장히 사적인 의식이에요. 내암이 강조했던 건 굉장히 충적인 의식이에요. 서인들이 강조했던 건 효적인 의식. 그래 인조반정을 통해서 내암을 처단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보느냐? 충의 소멸과 효의 부활입니다. 효의 부활입니다. 효는 굉장히 아름다운 덕목인 건 맞는데 국가 경영에 지나치게 효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국가는 유약해지는 겁니다. 한 말에 의병장들이 내일 출전해야 돼. 그런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내일 출전하는 건 다 치우고 그냥 상주하러 가버립니다. 상주하러 가는 사람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상주하러 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 효에 우리가 너무 젖어버리면 그렇게 이래가지고는 가정윤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윤리가 맞는데 사회 국가라고 하는 그 통치의 효는 그런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전통이 맞죠. 그런 측면에서 내암이 정인홍이 추구했던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지. 그거를 어머니를 홀대하고 동생을 어떻게 함으로써 폐륜을 저질렀다. 유교적인 반역적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오로지 그런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꼭 정인홍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느냐. 저는 굳이 정인홍을 되게 편들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뭔가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내암적 그 북인들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어머니조차도 신하 삼을 수 있다. 내가 아들이지만 나는 왕이다. 날 낳아준 사람이지만 어머니조차도 어머니조차도 나의 신하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생각의 중심에 이제 정인홍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인조 반정을 통해서 모든 역사적인 평가가 원사이드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의 국시가 뭐냐? 존대사대입니다. 명나라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인조는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왕이 되는데 지는 왜 병자호란한테 청나라 황제한테 머리를 오로받고 절하고 왕자를 왜 유지하느냐. 모순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뭐냐? 예나 지금이나 권력 정치의 방법으로서 어떤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지 자기가 인조 본인이 광해군을 내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인조는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그날로
죽든지 왕위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인조가 어떻게 왕위를 내놨습니까? 안 내놓는 거지. 자, 어쨌든 이 덕천에 와가지고 조건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인조 반정 이후에 내함이 역적이 됐는데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내함 선생, 내함 선생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서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미 국가에서 죄인으로 규정한 그 대상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내암 선생, 내암 선생을 이해하는데 내가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덕천서원에서 대접을 받는데 아주 그 손님 왔다고 대접을 잘했던가 봐요. 아주 잘하니까 실컷 잘하다 먹고 경문에다 어떻게 써놨느냐. 대접이 아주 후했는데 이거는 모름지기 내암이 권력이 있을 때 덕천서원에다가 국가지원금을 엄청나게 줘놨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아직까지도 이들이 이렇게 후하게 넉넉한 재정을 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이 다 의심이죠. 의심과 비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칼 이야기가 나왔고 조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여튼 삿된 그 아까 그 칼이 있지 않습니까? 삿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트게 되면 내가에 가가지고 내 칼을 잘라가지고 흐르는 물 속에 내만 창자를 내가 씻겠다는 거예요. 빨래 하듯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콸콸콸 흘러가 뭐냐면 아예 내 배를 가라 창자를 들면서 입을 호청 막 씻겠다. 그런 정도의 어떤 기상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이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남명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 이 참 저도 가끔 쓰는 말인데 진짜 귀한 거는 금고에다 넣어두면 안 되고 진짜 귀한 것은 자연에다가 감추고 하늘로 하여금 간수하게 한다. 정말 귀한 것. 이 천하의 명언입니다. 이게 이 천하의 명언이라서 이 구절을 두고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도대체 저런 식의 말은 어떻게 하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저 말을 할 수 있는 저런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라고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 갈무리, 진짜 귀한 것은 자연에다가 갈무리 한 다음에 하늘로 하여금 그 책임을 맡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한원당, 아까 제가 이야기한 소학동자로 일컬어졌던 한원당 김갱필의 화병 발문에서 붙인 말이에요. 이런 어떤 업보,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이 총체 생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의 의표를 완전히 뛰어넘는 남명적인 굉장히 독특한 식견의 발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뭐 남녀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들 중에도 친절과 웃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저 친절한 거지 뭐. 그래 안 잘릴 것 같으니까. 그저 뭐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거지. 지나치게 친절한 거예요. 기분 나쁜데도 기분 나쁘다는 표시도 안 내고 그저 뭐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거죠. 남명선생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의기를 잃은 자, 남의 미끼가 되는 것이다. 친절을 파는 거죠. 친절을 파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친절을 팔죠. 친절을 거의 판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과분한 친절을 가지고 있다. 늘 순종적이지.
주장도 없어. 그것이 곧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명선생과 같은 사람의 눈에는 그거는 이미 그자는 남의 미끼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의기를 잃지 마라. 의기를 잃은 자 남의 미끼가 된다. 아, 이런 말 들으면 삼짓하지 않습니까? 말이 삼짓하고. 이런 말들을 보통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명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통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 남명 선생은 친구들 비문을 많이 지었거든요. 친구를 비문을 많이 짓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안 해도 되는 말씀을 가끔 하신다고. 그게 뭐냐면 저 위에 보면 김아묵이라는 사람 묘지목을 지으면서 그 와이프는 맹광 같은 그런 아내가, 이 맹광은 양홍이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아주 그 힘센 못생긴 여자예요. 그러니까 맹광 같은 아내가 있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집 부인을 막 떠올리게 되지. 춘에 힘, 여자가 인물도 없는데 힘까지 세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김대유라는 사람의 아주 삼족당 김대유라는 사람의 묘갈명을 지어서 부인은 본디 지혜롭지는 못했지만 그 굳이 남의 친구 비문을 지으면서 그 친구 부인의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지는 않지만은 뭐 어떻게 했다. 야은 길제 우리가 여말의 삼원으로 이야기하는 야은 길제, 이 이야기를 곱씹어보면 뭐냐면 부자 아내를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야은은 처가 떼산이 있어서 믿을 곳이 있어서 사표 내는데 과감할 수 있다. 직장 사표를 던져버려도 먹고 사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남명은 호곤이나 야은 이 계열의 의리와 충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거를 그 전체적인 남명이 가지고 있는 포곤 야은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 구절을 보게 되면 그냥 뭐 부자 아내를 건너렸지만은 가산이 넉넉했음에도 야은은 검소하고 부지런하여 그런 사람이었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그 하미는 그 야은의 절개는 처가 재산의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정말 순수한 절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살짝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야은의 행적에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 그래서 남명 선생의 한마디에는 그냥 한마디가 없어요. 어디에 비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디에 비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스케일을, 그리고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글이 규모를 가지고. 요즘도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쭉 들어보면 말에 참 규모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말에 규모가 있다는 건 어떤 거냐? 회의를 실컷 해서 온갖 사람이 온갖 말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한마디 하면 이때까지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말주머니 속에 다 빨려들어요. 그 사람의 말주머니 속에 다 빨려들어가서 그냥 회의가 정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남명의 어떤 어법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자의 문제예요. 뭐 여성들이 요즘 그런 게 여자의 문제인데 남자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화류가 이제 바로 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데 사람들이 뭐 나는 상당한 수양과 이제 그런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천하의 양귀비가 와도 내 마음은 흔들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근데 이 화류관이라는 거는 쇳덩어리 돌덩어리도 녹여버리는 거야. 쇳덩어리 돌덩어리를 녹여버리는데 평소에 상당한 조행 평소에 상당한 조행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화류관에 이르게 되면 전부 녹아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요 자리에 누가 요 이야기를 할 때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한강정구와 동강 김호웅이한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는 극복을 하였는데 너희들도 극복을 하여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완전히 극복이 됐으니까 너희들만 극복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심전심으로 야, 이 우리 모두가 공통의 극복의 과제로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그 남자적 공감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저 말을 하면서 제자 교육도 되지만 저 말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저 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쇳덩어리 돌덩어리도 그 앞에 가면 다 녹는다는 거죠. 다 녹아.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죠. 평소에 자신 있는 자들도 그 앞에 가면 싹 녹아버린다. 화담 석영덕이 남명하고 김맥이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인데 화담 석영덕이 인간의 시지 비로소 알았다. 뭐를? 인간유 남녀지사. 인간사에 남녀의 일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언제? 16살. 16살에 처음 알았다. 그 16살에 처음 알았다는 것은 남녀의 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남녀의 일을 경험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화담 석영덕이 16살에 그걸 알고 그 이후로부터 그러한 일들은 마땅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는 50살이 될 때까지 그 글을 쓸 때가 51살 때가 그래요. 50살 때까지 그 과거 16세 이후에 그 결심이 한 번도 변한 점이 없다라고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써준 친필이 있어요. 근데 그 말 가만히 듣고 나면 황진이도 그럼 별거 아닌 거예요. 황진이가 왜 별거 아니냐? 화담이 여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간 화담이라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미 화담은 황진이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자기 단속을 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 황진이라고 하는 것이 화담과의 이야기가 좀 과장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조선시대 사람들에 있어서도 이 여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요 김우원과 정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과의 합주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남명의 어떤 단상을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본래 럭셔리한 사람. 선생이 단청을 칠했잖아요. 아주 깨끗한 거 좋아하는 거지. 김호웅이 물어서
아니, 단청은 비난하는 선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선생님, 뭐, 현금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집은 이렇게 깨끗하게, 화려하게 합니까? 아니, 선생님, 나는 원래 부귀한 기상이 있었어. 너희들처럼 괴롭고 단박한 뭐 그런 가치.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남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상 속에서 남명이 가지고 있는 꼬장꼬장함과 단촐함과 검약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삶의 품질은, 제가 봤을 때 삶의 질은 상당히 높은 품질을 유지했던 걸로 느껴집니다. 뭐 그 당시에 남명선생을 그 의식을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단죄할 수는 없지만, 남명은 조금 럭셔리한 삶의 패턴을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김우홍이라는 사람이 남명선생 외손녀의 남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외손서야. 외손녀의 남편. 그리고 김우홍이라는 사람이 성주 사람인데 조금 가난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딸을 소실로, 내 딸을 소실로만 받아준다면 10억 줄게, 이렇게 이런 제안자들이 많은 거. 왜냐하면 진짜 워낙 엘리트니까. 비록 서외손자를 할지라도 김우홍이라는 사람을 서사위라도 보고 싶은 부자들이 많았던 거. 땀을 내는 거예요. 본사위는 안 되고 이미 장가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가난했던 동강 김우홍이 선생한테 검사 맡으러 가는 거예요. 왜? 이 와이프가 자신에게는 선생인 동시에 와이프의 외조부가 남명 선생이야. 그 남명 선생한테 가서 허락 아닌 허락을 안 얻을 수가 없죠. 법제적으로 조선은 처첩제 사회이기 때문에 처벌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선생의 외손녀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명 선생의 죄가 아닌 죄가를 얻어야 됩니다. 가서 이제 묻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제가 형편이 이래서 주변에서 소시를 드리면 뭐 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곤 겠다는 스폰서들이 있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니 내 생각에는 그 뭐 처벌 드리는 건, 소시를 드리는 건 나쁜 일은 아니고 다만 공부에 방해가 될까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아예 과거에 합격을 한 다음에, 즉 한 고비를, 인생의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겨서 난 다음에 소시를 들여서 그를 통해서 재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남명을 가지고. 자, 그 조선시대의 소실은 남자가 여자를 탐해서만 소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양반들이, 그러나 똑똑한 양반들이 재산적인 부분에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소실제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단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여자에게 혹해서 그래서 소실을 드린다라는 그런 정도의 아주 1차 방정식적인 생각만 계속 해왔는데, 이 남명선생과 동강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재산 정식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부를 축적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난을 미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소실 혼인이 작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남명 선생이 참 남자답죠. 야, 내 생각은 그런 것이지만 네가 소실을 드리고 싶으면 소실을 드리는 것이지 뭐 그런 걸 나한테 묻고 그러냐. 그런 걸 나한테 묻는다는 것은 이건 나를 박대하는 거 아니냐. 야, 나를 어떻게 보고 뭐 그런 거 묻고 그러느냐. 알아서 하면 되지. 이 말이 김우홍이라는 사람이 소시를 맞아 들었는데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허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허락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왕 할 거를 한순에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받아들인 사람이
이 마음에 그냥 찌뿌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소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문 밖에 나가면 또 생각이 나고 대문 밖에 나가면 또 그 말이었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더티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상대방의 고충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죠. 야, 나를 그걸 왜 묻느냐? 뭐 그냥 그래 그렇게 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야, 그런 걸 나한테 묻는다는 것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걸 묻느냐고. 그런 거 묻는 것 자체가 나를 박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호원 같은 사람이 금방 알아듣죠. 오케이. 모든 권한은 너한테 준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 이게 바로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조식, 남명 조식이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상대방을 월등히 뛰어넘는 한 수 높은 화법과 식견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덩어리가 된 것이죠. 선각자는 반 걸음 앞서 나가는 사람이 선각자지 두 걸음 앞서 나가는 사람이 선각자가 아니죠. 두 걸음 앞서 나가면 동키호테지. 동키호테지. 우리는 그걸 선각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각자는 고시대에서 남보다 반보 정도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반보의 의미가 큰 거죠. 그 남명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뭔가 반보 좀 앞서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 남명이 다가온다. 이런 대화도 그런 하나의 장면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쌀 떨어졌는데 친구 돈 좀 빌려줘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게 돈 뭐 없는 거 빌리는 것도 그래. 이윤경이라는 건 남명의 어릴 적 친구가 광주이시. 자기 동생은 누굽니까? 그 영의정을 지낸 동고 이준경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친구들이 다 어린 시절 서울에서 살 때 함께 사귀었던 친구들. 그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부엌에 일하는 아이가 때때로 송사리를 잡아오는데 다만 그물이 없기 때문에 못가에서 땀만 흘릴 뿐입니다. 명주실이 있어야 그물을 짜서 고기를 쪄. 요 편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쌀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 돈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 지금 남명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는 명주실이 있어야 그물을 짜서 고기를 잡지요. 이 말 속에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하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도 우리 요즘 시대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가 돈을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도 없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의 화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윤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윤경이라는 사람이 사위가 둘이 있는데 큰 사위는 송준길의 친조부가 큰 사위고 송시열의 친조부가 둘째 사위. 그러니까 송시열의 조부와 송준길의 조부가 동생.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끼리는 사촌이 되고 그 아래인 송시열과 송준길이는 육촌간이 됩니다. 근데 은진송 씨의 개인적인 친계 족보로 보면 송시열과 송준길이는 13촌 숙질간이에요. 송준길이가 아제비뻘이고 송시열이가 축하뻘이라서 13촌 관계가 되는데 이 선외가 쪽으로 개초를 하면 육촌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형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은 송시열은 늘 송준길한테 편지 보내거나 대화를 할 때 형이라고 칭합니다. 족친 간에는 형이라 그러면 안 되죠. 남한테
나이가 작아도 형이라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일가간에 하나 아제비가 하나는 조카인데 조카가 아제비한테 형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형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요 외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로 그 이윤경이에요. 제가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윤경이 바로 요 이윤경이 되는 요 도움을 청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청합니다. 신계성이라고 송계라고 하는 또 저기 밀양에 아주 이름난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남명과 같은 분도 친구도 벼슬이 높아지면 편지하지 않고 싶다. 나는 지금 이래 살고 있는데 친구가 출세를 해가지고 막 장관도 하고 총리를 하면 막 그때부터 동창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동창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나가면 뭐 전부 뭐 요번에 뭐 장관 됐다 뭐 이런 사람들만 나오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남명과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소시민에게서 읽혀지는 그런 쭈삣쭈삣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친구도 벼슬이 원래는 이 친구한테 내가 뭘 부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가 요즘 너무 출세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도 출세를 하면 편지를 안 하고 싶은 그런 말 하면서 그 다른 친구에게 바로 그 다른 친구라는 것이 바로 신계성이라는 이 친구에게 원래 부탁은 여기 하면 더 빨리 들어주죠. 재력도 되고 권력도 되니까. 그러나 이 친구도 벼슬이 높아지면 편지 안 하고 싶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아실 거야. 왜?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늘 느끼고 사는 거니까. 그 남명 선생에게도 야, 그 남명 선생한테도 그 나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네. 남명 선생은 저러한 컴플렉스로부터 완전히 월등히 뛰어넘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나하고 뭐 너무 비슷한 남명 선생은 그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되게 이해되잖아요, 저거. 되게 이해될 겁니다, 지금 아마. 이게 바로 출세한 친구의 항목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을, 자, 이거는 뭐 임금과 왕비를 두고 한 말인데, 그 상소문에서 왕비를 두고 한 말이죠. 뭐, 임금의 어머니를 자전이라 그러죠. 생각이 깊은 사람 참이긴 하지만은, 뭐 따지고 보면 저 궁중에 과부에 불과한 것이고, 야, 이게 뭐, 전하께서는 이 임금 명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선왕의 고아일 뿐이다. 이게 틀린 말, 사실관계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런 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을 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유에서 화를 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최고 지존을 향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남명의 어떤 기상. 아, 이거 우리가 지금 300년, 400년 후에 문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아,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었을까라는 말로 들리지만은, 과연 우리가 실제 모습 속에서 저런 말 하기가 어디 쉬운 것인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현적은 넘어가고 요 이야기 잘, 이현적이라는 사람은 경주 양동마을에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이현적이라는 사람이 얘를 추천을 했다. 추천을. 근데 남명 선생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이현정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이현정과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조정에 칭찬하였다면, 남의 말만 듣고 나를 칭찬하였다면 반드시 훗날 또 남의 말만 듣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남의 말만 듣고 나를 칭찬할 수 있다면
남의 말만 듣고 나를 회방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실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느냐? 사화기에 남명의 친구들이 많은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때 회제 이현적이 한마디만 잘해주고 조정을 잘해줘도 그렇게 화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명의 입장에서는 회제 이현적이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다.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남명은 큰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회제 이현적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된 선비라고 여기질 않았죠. 아까 앞에 제가 보여줬던 게 뭐냐? 경상도 관찰사가 돼서 남명한테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아, 내가 감사로 왔고 당신은 언제 한번 감명을 만나고 싶다. 초청장을 보낼 때 초청장에 대한 답장을 어떻게 보내느냐? 옛날 주자는 몇몇 상당한 임금을 섬겨서도 조정에서 근무하는 40며칠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벼슬에 연연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감사의 직위에 있는 당신을 만나고 싶진 않다. 언제 당신을 만나겠냐? 너도 벼슬을 물러나서 저 양동 마을에 선비 복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만나 줄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초청장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감사 이현택이 그 아마 답장을 받아보고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걸 모욕감을 아들한테 한 편지에 써놨다고. 조건중이 남명의 자가 건중이에요. 조건중이 나를 심하게 모욕을 하는구나. 나를 심하게 모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수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 전달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더 여기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아들 이현적 아들 서자의 문제도 있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뭐 퇴계에 대한 이야기는 자 춤추는 유학자. 제가 여기다 뭐를 해놨냐면 주류를 긴장시킨 비주류들. 조선시대에는 춤추는 유학자들이 있어요. 남명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화담 서경덕이 춤을 추고 소재 노수신이 춤을 추고 초당 허엽이 춤을 추고 서계 박사당이 춤을 추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주류의 인물들보다 더 탁월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시대에 주류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류를 긴장시킨 비주류들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뭔가 요 정통 라인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묘한 캐릭터들입니다. 남명은 형제 금난수라는 퇴계문인이 남명을 만났는데 1561년에 내룡정사에 술을 마셨다. 술기운이 오르자 남명이 먼저 노래를 부르면서 좌중으로 하여금 함께 부르게 했다. 화담 선생은 아름다운 산수를 보면 그냥 수무족도, 수무족도라고 하는 건 손으로 이렇게 손살을 이게 수무야. 족도는 스텝을 밟는 거예요. 그걸 수무족도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수무족도가 일어난다. 아름다운 음식을 봐도, 아름다운 산천을 봐도 절로 그렇게. 이게 화담 스타일입니다. 저 위에 있게 남명 스타일이에요. 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강절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남명은 춤추고 노래하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화담이 그렇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노수신이 그렇고, 노수신은 하루는 성균관 대성전 앞에서 춤을 췄다는 유생 시절에. 너무 희열이 들면,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면, 지적 황홀경에 빠지면 춤을 춘다. 지도 모르게. 지적인 황홀경이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면 춤을 춘다. 그래서 남명의 스타일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화담과 통하는 기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덕계 오건이라고
중용을 만독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그 책을 만독한 사람이 덕계 오건이에요. 오건은 남명의 문인이기도 하고 퇴계의 문인이기도 한데 상당히 덕망이 있고 진중하고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던 굉장히 육중한 사람입니다. 육중한 사람인데 그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 남명이 이런 말을 하죠. 자네가 밥을 먹는 것을 보니까 등줄기를 따라 밥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식도를, 야, 이 말이, 너는 왜 훌륭한 노래를 부를 때는 배로 불러야지 왜 목구멍으로 부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노래를 목으로 부르지. 그런데 전문가들은 맨날 그자 그 노래를 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배로 하는 거라고. 맨날 심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우리 그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진짜 이 배에 힘이 있고 이게 받쳐줘야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 지금 거기에 준하는 표현을 좀 하고. 이게 남명 스타일의 말이에요. 이 남명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어떤 경우는 섬찟하면서도 어떤 때는 기묘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뭐 묘한 다양한 걸 느낌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남명 스타일의 말과 행동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진주 쪽에 계시는 분들은 남명을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귀담아 두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또 나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말을 만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내가 겸재하옹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꽃은 국화는 은희를 상징합니다. 국화는 은자를 상징합니다. 이 도연명이가 독차지해버렸어요. 연꽃은 군자를 상징합니다. 주돈이가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해.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 꽃과 매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꽃과 매치가 되어 있는 사람, 회제 이연적은, 저 경주 회제 이연적은 연을 상징하는 사람. 퇴계 이황은 매화를 상징하는 사람. 겸재하옹도는 백일홍을 상징하는 사람. 그러니까 퇴계 이황은 매화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퇴계 이황에게 있어서 매화는 물격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퇴계는 매화를 사람처럼 대했다고. 식물인데도. 사람처럼 대하면서 굉장히 그 매화에 대해,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매분에 물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는데, 한강정구가 퇴계 이황의 수제자처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강정구는 성주 회연서원에 100그루의 매화를 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 100그루의 매화를 심은 가전이니까, 백매원이라고 이름. 그 백매원은 무슨 의미냐? 저 안동 예안 땅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제가 바로 선생님의 뭐입니다. 라고 끊임없는 구애를 합니다. 과정이 바로 그 꽃에 대한 과정.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수당 최영경이 가가지고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 화를 당할 뻔한 가든이 백매원입니다. 그 퇴계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 자매라는 게 제2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겸재항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겸재항도를 이야기할 때 덕산에서 20리 아래에 사는 하홍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홍도라고 하면 되는데 꼭 모든 사람들이 덕산에서 20리 아래에 사는, 그 전부 남명과의 관계성을 지으려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살던 지금 옥종 인근에 사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사림산이라는 산을 이들은 가사산, 아름다운 선비라는 뜻의 가사산으로 명명을 하면서 자기 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이은적이 자옥산을, 이은적이 경주 자옥산을 자기 산으로 만들고, 이왕이 청량산을 자기 산으로 만들고, 그걸 오가산, 꽃으로 이야기하면 오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림산이라고 하는 산을 하옹도 집안의 등기상의 자기 산이 아니고 지적, 정신적으로 자기 산입니다. 자기 산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미화라는 꽃을 하시 집안의 상징적인 꽃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문화 디자인이. 산천과 풍월은 천하의 곡물이기 때문에 사유할 수 없는 겁니다. 사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종의 하시들은 다양한 문자상을 어떤 그걸 통해서 사림산과 자미화를 자신 집안의 산과 꽃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통하는 것은 남명선생과의 관계입니다. 남명선생과의 관계고, 어쨌든 17세기 남명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인 17세기 중엽 이 어간의 남명학의 핵심적인 주류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겸재 하홍도인데, 그 하홍도의 이야기를 원래 뒤에서 좀 하려고 했지만은 뭐 그 사림산과 자미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지나고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